생각이 100%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우,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있죠. 진짜 만약에 떨어진다면 네. 뭐 때문에 떨어질까? 올해. 올해는 없는데 적어도 올해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요건이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 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보유 주택 수에 따르면 어쨌든 무주택자, 1주택자, 4주택자잖아요. 아, 네. 무주택자분은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걸까요? 그 말을 제가 작년부터 조금 조심해서 왜요? 하고 있어요. 그 전부터는 그 전까지는 어떤 스탠스였죠? 사실 집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사야 된다. 네. 네, 지금도 그 말은 똑같아요. 집은 있어야 되는데 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방법을 정부가 자꾸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자꾸 없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말은 아니 뭐 집에 가다 돈 있으면 빵 사 먹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제가 하는 말이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도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돈을 안 빌려주는데 무슨 돈으로 집을 사라고 뭐 연끌을 해서 사세요는데 연끌도 있어야지 연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요즘에 그냥 좀 약간 자조 섞인 목소리로 어떤 데서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한 1, 2억 있으면 뭐 해야 되냐고. 네. 코인이나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출이 나와야 뭘 하는데 네.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1, 2억으로 뭔가 답을 자꾸 내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돌려 말씀드린 건데 네. 대출 규제를 그래도 좀 완화시켜줘야 돼요. 무주택자 특히 아까 금액이 더 적은 분들일수록 집을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집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이번 정부 5년 동안은 전혀 안 해줬으니까 다음 정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가 저의 생각. 1주택자들은 아까 제가 부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생각 외로 주거지를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도 안 좋아요. 전 어릴 때 그게 참 좋은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미국식 왜냐면 사고방식. 동네를 벗어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돈이 많은 집은 아니었는데 집테크를 한 거예요. 아, 네. 아, 내 계속 집을 이동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몬테크, 그래도 몬테크.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절대 아닌데도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진 네, 않을 네. 수 있었던 게 근데 그렇게 이사를 하니까 어릴 때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네, 네. 엄마 우리 이사 좀 그만 가면 안 돼? 아, 뭔지 압니다.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알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 되게 어머니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억척이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되게 귀찮거든요. 엄청 귀찮죠. 네. 그 맨날 주소 바뀌고. 이사 갈 때 짐 다 네, 싸고. 네. 그래서 그거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짐을 안 풀어요. 애들한테도 짐 못 풀게 해요. 벌써 몇 년 돼 갈 거예요. 모든 건 사과 박스에 들어있어요. 집에도 장롱에도 사과 박스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1주택자들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네. 20년 뒤에도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가족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들의 반응이 정답인데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내가 그걸 만약에 못 해준다 그러면.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계속 여기 살아야 될까? 이 생각. 그게 동네일 수도 있고 면적일 수도 있고 신축, 구축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냐 아니면 다른 주택 형태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소단지냐 대단지냐도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한 번은 좀 생각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1주택자들. 1주택자가 사실 제일 머리가 복잡해요. 1주택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1주택자이지만 계속해서 또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게 저는 인간의 욕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도 아니고 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만약에 사회초년생이 돈이 없으면 20평대도 살 수 있고 10평대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살긴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갈아타는 건 사실 정상적인 일이거든요. 네. 왜냐면 결혼도 하고 가족이 늘어나고 애도 낳고. 뭐도 하고 뭐 어쩌다가 보면 부모님 아프셔도 모시고 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가족 수가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왜 집은 전용 45제곱미터나 35제곱미터에 살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초년생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좀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진취적인 생각인데 지난 한 10년간 사람들이 그게 다 없어졌었어요. 그냥 이거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확행. 근데 그 말이 한국 사람한테 가장 안 맞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소확행이 어디 있어요? 항상 난 더 잘 되고 싶지. 한국 사회는 네, 승진도 하고 싶잖아요. 누가 굳이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연봉도 올라가고 싶지 뭐.
근데 요즘 10대들, 20대들 보니까 확실히 다시 그 생각이 생긴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막 진취적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항상 1주택자들은 10년 뒤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10년 뒤에는 어디가 있는데, 10년 뒤에는 어디가 있는데. 이거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0대들도 그렇고 70대들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오래 사니까 그럼 내가 70살에는 어디에 있어야 되지? 80살에는 어느 병원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 90살에는 우리 간병인이 오기 쉬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도 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집에 계속 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게 1주택자들 이슈. 다주택자들은 아까 살아남기가 지난 5년간의 화두였죠. 자꾸 세금으로 막. 그래서 그게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올해 8월 달 이슈예요. 올해 8월 달부터 2020년 7월 달부터 시작했던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물건들이 나와요. 그럼 지금 전세 가격이 거의 3가지거든요. 요즘은 4단계도 막 구분되고 막 전세가 같은 아파트에서 단지에서도 뭐 층별로도 다르고 엄청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물건이 제일 싸요. 네. 5%씩밖에 못 올렸으니까 임대사업자 물건은 나오지도 않는 게 이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사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는 나가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나갈 때마다 수수료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시라 그래서 뭐 2년에 5% 정도 올려봤자 지금 오른 게 이만큼이니까 여전히 이게 제일 싸요. 5%씩만 올려도. 임대사업자. 그 다음이 아까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물건. 사용 물건. 네, 그리고 그 다음이 한 1년 전에 거래된 물건. 제일 비싼 게 지금 집주인 사는 물건. 그렇죠. 집주인 나가면 새로 지금 전세 나갔다 놓는 물건. 이게 사실 시장가를 왜곡시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내년에 임대사업자 물건은 안 나오니까 그 아까 계약갱신권 사용 물건들이 위로 확 올라붙을 가능성이 올해 있죠.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정부가 이걸 또 폭력적으로 제압하려고 그러면은 청구권을 연장시키겠지만 그러면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시장 원리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부터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잘 해결될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서로 좀 이렇게 합의를 찾아야지 그냥 한쪽 편만 들어서 그냥 이렇게 땅 해버리면 결국은 미봉책이잖아요. 미봉책으로 끝나는 거는 결국은 그 다음에 터져요. 그게 저는 불편해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그 금리 인상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금리 뭐 4번 오른다고 했나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뭐 3번, 4번, 한국은행에서도 작년에 2번 올리고 네. 올해 한 번 올렸죠. 1월에 벌써. 네, 한 번씩 올랐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그래도 뭐 좀 조심해야 되거나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거가 진짜 별로. 예상 외로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여기 지금부터 답글이 막 확 달리고 그런 댓글 달릴 거예요. 네. 금리가 얼마나 네, 지금 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네, 너는 네, 금리 네, 맞아요. 중요성도 모른다 이렇게 달릴 수 있잖아요. 네, 공대 나와서 그렇다고 또 분명히 달릴 거예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공학과 나와서 네. 경리학도 하셨나요? 네, 하긴 했습니다. 성적이 더 좋아요. 네. 야, 서울대 경리학 나오셨네. 아유, 저 공대 나와서 저 복수 전공. 네.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금리는 많거든요, 원래. 아까 제가 채권은 금리랑 정말 연동돼서 움직인다 했잖아요. 정부가 개입을 안 하고 네. 정말 그 금리와 수익률의 싸움으로 돌아가면 그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렇게 돌아가게 해준 적이 없어요. 원래 부동산하고 채권은 상품의 특징이 비슷해요. 네. 쿠폰이라고 하는 연 수익률에 따라서 딱딱 꽂히는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가가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서 채권 가격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게 맞아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보다 잘 하시는데 금융권 주식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이해가 좀 떨어지고 채권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되게 빨리 이해하시더라고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내려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는 금리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이자 부담이잖아요. 네. 그럼 대출이 있어야지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아, 지금 많이 규제했지. 대출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봤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대출은 이게 오해가 있지만 아까 우리나라는 6억 원에도 9억 원에도 15억 원에도 대출 무슨 규제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대출을 9억 원에서 규제가 걸려요. 40%, LTV 40%. 올해부터 뭐 DSR 40%도 있지만 15억 원부터는 대출을 안 해준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간에는 20%. 그러면 대출이 제일 많으려면 9억 원 미만 주택에만 많아야 돼요. 부담이 40%까지는 그래도 대출이 풀로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금리 영향은 여기서 많을 거 아니에요. 그 15억 원 이상은 대출이 없으면 금리 영향이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안 받았으니까. 대출이 없는데 금리 영향이 왜 있어? 실제로도 비싼 집들은 생각보다 대출들이 없어요. 등기부를 떼보면 근저당이 없어요. 별로. 신기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더 보수적이라서 레버리지를 잘 안 써요. 근데 거기에 들어온 또 전세 사시는 분들도 대출이 또 없어요. 신기하게 4, 5억 전세금 대출은 전세금 대출을 꽤 많이 쓰시지만 20억 대출은 전세에는 대출이 또 다들 없어요. 신기해요. 그럼 그걸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그 돈은 어디서 다 나는 거냐인데 신기한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을수록 대출이 없고 적을수록 대출이 많게 돼 있어요. 그런 금리 영향이 있다고 치면 오히려 매매가가 약한 동네들의 영향이 많다고 치면 그럼 오히려 지방 영향이 많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죠. 지방집이 좀 싸니까. 네. 지방에서도 광역시보다는 또 외곽이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게 첫 번째.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15억 이상 아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를 수 있는 게 있고 15 밑에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뭐 있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근데 또 이제 5억 원 미만 주택은 네. 정부가 또 고정금리 대출로 대출을 또 많이 해줘요. 자가 목적에 쓰는 사람들은. 그럼 고정금리잖아요. 네. 그럼 금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대출을 너무 정부가 이렇게 막 조절을 하니까 경제를 하니까. 금리 영향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영향이 있는 동네로 가보자는 거죠. 네. 미국식으로 집을 사는데 은행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서 그 빅숏이라는 영화 보면은 막 LTV 120% 대출해주고 130% 대출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출도 많이 해주지도 않고 네. 뭐 많이 해줘 한 60%, 70%뭐 정도 해주는데 비주택을 살 때만 그럼 거기가 영향을 받아야죠. 그쵸. 대출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가를 샀어요. 네. 지금 코로나로 상가가 다 안 돼가지고 1층이 다 벼요. 임대료 안 나와요. 대출 많이 썼어요. 그럼 임대료 안 나오니까 계속 적자 나면서 파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영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가가 안 팔려요. 상관 영향이 있군요. 있죠. 왜냐면 금리가 영향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상가를 안 빌리니까. 근데 상가를 빌리면 또 돌아가죠.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제일 주목하는 게 지하실 같은 건데 지하실이요?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실. 뭐냐면 공유 주방 같은 게 이거 새로운 변화인데 배달 음식을 시키니까 요즘 사실 배달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시키곤 있지만 밥만 있으면 되지 뭐.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위생업소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뭐 확인할 수는 없죠 그걸. 무슨 사실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중국집에 전화를 하면 이 중국집이 어딘지 잘 몰라. 그게 전화번호가 몇 개 있는데 네, 그렇죠. 같은 식당에 사는 데도 많아요. 이름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전단지만 20개인데 사실은 그 집이에요. 다 같은 집이야. 전화기 20대 있고 그냥 그런 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데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이 굳이 1층에서 뭘 사업을 안 하고 어디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사무실도 은행도 1층, 2층에서 안 하고 뭐 5층, 7층 임대료가 싼 거. 임대료가 싼 곳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1층 이런 것들이 인기가 없고 지하실은 진짜 아무도 안 봤어. 지하실은 당구장에 나는 데줄 알았는데 뭐 심지어는 아이스링크가 강남에 있질 않나? 요즘 아이스하키장이 있질 않나? 아이스링크장이 강남에 있어요? 아이스하키 배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눈에 좋은 되게 동네는 다르긴 다르구나.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니스 네. 실내 테니스 되게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네. 마포 공동에서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또 인해서 그러니까 지하실이 그런 식으로 막 다 잡아 먹어주니까 그리고 또 저거 강남에 또 펜싱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네, 펜싱장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농구장도 많이 봤어요. 저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1층에 농구장 있는 데 봤어요. 건물 빌딩 1층인데 1층에 농구 코트가 있어요. 건물 1층에. 전부 다 농구장이에요. 농구장. 실내 코트. 네. 밖에서 농구하는 게 보여요. 이게 임대료가 맞나? 근데 뭐 맞겠죠? 그러니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야, 그래서 이게 아까 금리 영향을 받으려면 네. 그런 것들, 그런 건 우리 보고 있다는 말이죠. 1층이 다 많이 비는 것들. 근데 오히려 또 그런 애들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생겼고. 그리고 금리가 올랐을 때가 이슈가 뭐냐면, 이거 미국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맨날 인플레이션 얘기하잖아요. 무슨 집값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표시 가치가, 표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그렇죠. 그럼 그게 경기 과열. 이라는 뜻인데 대한민국은 자꾸 집값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물론 한국은행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지금 아까 우리 잠깐 월세 얘기 나눴는데 네. 지금 월세가 올라요. 그럼 금리가 올라간 거를 월세 상승이 흡수를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임대료가 오르는 거는 금리가 오르는 이유기도 해요. 저는 이 설명이 맞다고 생각해요. 금리가 올라서 임대료를 올린다고 수요가 없으면 이게 안 오르는데 네. 수요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동네가 있고 아닌 동네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아까 그 금리 인상의 여파는 네. 아까 주택 같으면은 오히려 매매가가 작은 데가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상업용 시장 같은 데들은 약간 수요가 좀 덜한 동네가 영향을 더 받죠. 네. 그럼 여기서도 상급지 하급지의 격차가 이렇게 나기 시작을 해요.
금리 인상의 여파는 오히려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출이 별로 없다.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서 사는 오피스텔이라든가 꼬마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대출을 뭐 한 80%, 70%씩 네, 네.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긴 금리 여파가 좀 많겠네요. 있어야죠. 네. 있을 거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야죠.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없다는 저도 뜻이 뭐예요? 2078년도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강남에 지나가다 보면 막 공실 너무 많은 건물들을 보고 강남 아니고 이런 데도 이렇게 보다가 공시 많잖아요, 요즘. 와, 공실 진짜 많다. 저기 건물 다 비었어. 좀 지나고 봤더니 부셨더라고요, 건물을. 새로 짓더라고요. 10시. 멸실. 아, 저게 명도를 한 거구나. 저는 장사가 안 돼서 처음에 빈 줄 알았는데 네.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을 비운 거예요. 그런 건물도 꽤 많더라고요. 네. 왜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 가까이 못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빼야 질 거 아니에요. 최근에 건물을 새로 져요. 네. 그럼 거기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냐? 왜냐하면 모든 임차인들은 상가구, 오피스텔 구간에서 신축을 원한단 말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도 이왕이면 새 건물에서 주차 잘 되는 데 사고 싶지 뭐. 그쵸. 75년 된 건물에서 막. 그 하수구도 맨날 막히고 이런 데서 사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신축 건물도 또 희소하다 보니까 네. 신축 건물의 임대료가 막 쭉쭉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문제예요. 네. 없어요. 새 건물을 본격적으로 많이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 무슨 콘크리트 100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세대에 맞지 않는 건물들이면 부수고 새로 요즘 세대에 맞는 건물을 져야 네. 수요자들이 글로 들어가는데 그럼 수요 공급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이제 부동산 하락을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원래 많으시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요? 완전 근거가 없는 건가요? 사기도 100% 뻥은 없어요. 아, 그쵸. 5% 정도의 진실에 95%의 과장이 들어있는데 네. 그런 분들 얘기도 약간 그런 거예요. 듣다 보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다 나름의 근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가 그게 있고. 확대 해석이 돼 있고 해석 방법을 왜 기승전 병으로 끝나자고요. 기승전 결이 돼야 되는데 네. 기승전 병맛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럼 그러면, 만약에 네, 결론 이상이지죠. 대표님이 생각이 100%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우,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있죠. 진짜 만약에 떨어진다면 네. 뭐 때문에 떨어지? 올해. 올해는 없는데 적어도. 올해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러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 모든 요건이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올해는 그럴 일이 없어요. 적어도. 그러면 적어도 언제부터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정부가 좋아하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면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7년이나 28년도 정도는 돼야. 거의 한 5년 남은 거잖아요. 예, 저는 금방 단서를 달았잖아요. 정부가 원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드리려면이라고 말을 드린 게. 근데 문제는 다들 그 생각도 안 하는 게 3기 신도시 약 30만 호가 입주를 한다는 사실만 깨닫고 계시지. 나머지 집들은 새로 짓는다는 얘기는 왜 빼놓냐는 거죠. 주택시장만 보면 입주라고 하는 플러스 요인과 네. 이제는 멸실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지난 30년 전까지만 해도 논밭 밀고 졌기 때문에 플러스만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는 마이너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1기 신도시예요. 아까 27년, 28년 적어도 5, 6년 남았는데 네. 그 와중에 거기서 아파트랑 하나도 멸실이 안 돼 있을 거냐도 너무 지극히 긍정적인, 낙관적인 추정이에요. 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순증량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많지 있다고 않을 수도 생각해요. 네,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급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200만 원도 300만 원도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끌고 갈 건지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대표님 말씀을 듣고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무주택자 분이신데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빨리 사는 게 그거는 제 의견 말고 그 말로 돌려서 할게요. 그 명품백은 빨리 사는 게 돈 버는 거라. 아, 그렇죠. 샤넬백은 무슨 계속 1년에 올라요. 3번, 4번 오르죠. 요즘 뭐 돈 많이 번 친구들 보니까 좋은 슈퍼카도 빨리 사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타고 팔아도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연봉만 생각하면 사실 별로 안 오르고 내 주변도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조금 다리 건너서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네. 분 분들이 아, 너무 많아요. 점차 너무 많이 생겨서 네,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전통 방식으로 돈이 안 벌릴 뿐이에요. 맞아. 컨벤셔널이라는 말을 이제 할 뿐이. 진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가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게 아까 제가 열린망, 오픈마인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야간 자율학습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하루에 3당 사락으로
만약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면 부자가 되냐고요. 어떻게 안 되던가요? 어때요? 저 다니던 회사 망할 뻔했단 말이에요. 조선업종 배우 조선해양 다니셨잖아요. 제가 다녀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대기업에 가도 네. 업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 수 있더라는 걸 제가 몸소 경험을 해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얘기 하셔서 조금은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어차피 김 작가 TV가 또 자기개발 채널이기도 하니까 여쭤보고 싶은 그런 채널이에요? 재테크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개발로 시작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재테크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도 자기 개발 좋아하는데. 서울대 조선해양공학에 이제 경영학 복수 전공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나이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잖아요. 저 사실 연배를 몰라요. 저 82년생. 비슷하시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사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 취업하는 게 성공의 뭐 코스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거 보면 사실은 근데 무슨 생각 드세요? 저 사실 지난 한 10년간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왜요? 그게 성공 방정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서울대 가고 이런 것들이 네. 그게 아니라 참여 연세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참여연수된 뭐예요? 사회운동을 해서 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훌륭한 길을 왜 엄마는 안 알려줬나 모르겠어요. 참여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게 맞았었나 보다. 그분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 뭐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 잘못된. 근데 나도 좀 저희 엄마도 잘못 가르쳐 준 거죠, 저한테. 공대 가서 돈 많이 벌 수가 없거든요. 공대 가면 직장인이지. 그렇죠. 스타트업을 하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저보고 창업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고. 요즘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분들, 20대, 30대 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거 보면 여러 생각이 들긴 하겠어요. 아니요, 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 때도 그 닷컴 버블이 있어서. 아, 있었죠. 제 주위에 모두는 아니지만 한 9, 7학번, 9, 6학번 이런 형들은 돈 많이 번 분들 꽤 많았어요. 그때. 물론 그게 되게 짧았죠. 그리고 다 약간 사기 같은 식으로 끝났는데, 예, 그리고 대부분 다 알 수 없는 식으로 끝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게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옛날식의 방법들, 명문대 나왔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옛날처럼 뭐 고시 본다고 고시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 작가 TV 같이 이렇게 훌륭한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가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0만 유튜버. 내년부터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같이. 그 저거 닮으면 안 돼요? 그 외국어 그거 뭐 있던데요? 그 AI. 아니 근데 자녀분 있으시잖아요. 네, 있어요. 자녀분한테 그러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런 시대에? 저는 딴 건 모르겠고요. 아빠가 이 일을 하니까 아빠 일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보다 제가 잘 가르치지 않겠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사실 그게 가업이거든요. 별게 아니라. 맞아. 제 생각에는 김 작가 선생님도 네네. 이제 유튜버를 가르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세대 교체하는 거예요? 재밌어. 뭐 그냥 옆에 채널이긴 하지만 뭐 강의도 하시던데요, 뭐. 신사임당님이? 그분 막 유튜버 되는 법 강의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강사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알려서 맞아. 그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쉽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잘 됐으면 그 영역에서. 맞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유일한 게 직장인이에요. 그걸 뭘로 알려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기 자손들이 계속 내 사업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가 생각이라고 한다면 네. 다른 영역들은 또 역시나 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 아들 운동선수 하면 좋은 거고, 그렇죠. 뭐 예술가 자녀 예술가 하면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교수, 지식과 인프라는 교수 자녀 교수, 이거 아닌가? 다시 원래 하제로 좀 네. 돌아와서